제가 이제 김성동 형님 재작년 9월 25일에 돌아가셨어요. 문학 작품이라는 것도 아이러니인데, 반어적인 건데, 문학하는 작가들도 반어적인.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죽을 만큼 고생을 한 사람이 문학적으로 뛰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물론 이 성공이 뭐냐 하는 그런 기준이 있죠. 뭐 요즘에는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라고 하니까 작가도 뭐 많이 팔려야지. 그건 이제 이 자본주의 논리이고 문학 논리이고, 우리가 어떤 이 적어도 문학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 혹은 뭐 진리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찾는 거잖아요. 문학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김성동 형은 축배고생을 해가지고 결국은 문학 속에서 그 만나라에도 그 만나라의 테마가 그거예요, 사실.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제일 지금 거기 제가 어저께 막 저기 아무래도 최고 선생님이 빨리빨리 끝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그냥 일단 내가 이거보다 2배 정도 더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할까봐 또 아주 반이어서 줄일 겁니다. 너무 골치 아픈 것은 집에 가서 거기서 탐나는 곳이고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거기 보면 자리인파, 보살행, 그러니까 이제 자기 어떤 진리를 구해서 그걸 가지고서 자기 진리를 구해서 대승불교의 보살도 정신인 거죠. 보살 정신, 보살의 자리인파. 나한테 이익이 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한테도 보탬이 되고 이익이 되죠. 자리인파. 그 보살도 정신이라는 것이 회양이라고 다들 해요. 열심히 자기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서 그것으로 세상 사람을 구원한다. 세상의 고통을 그것을 마음을 세상을 구원한다는 그런 것인데, 상도 모르게 까가지고 뭐 그런 다 비슷한. 그러니까 이 국수를 보면은 국수 제랄 때 백삼노장이라는 노인하고 어린애하고 같이 대화하는데 석규가 그 주인공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활기라고 했을 때는 나도 궁금해서 바둑교에서 활기, 바둑 있잖아요. 그게 있는 그게 아니라 기운, 원기, 맹자라고 호연지기 이런 거 같은 게 되고, 동화골에게 내우시려고 외우 키워 시천주의 시를 그렇게 풀이하셨죠. 수호 선생님이. 수호 선생이 시천주를, 우리가 동학을 시천주교라고 하죠. 근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얘기지만 문학으로 가면 또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참 중요한, 오늘 얘기할 것은 어떻게 철학과 미학이 철학을 얘기를 하고 역사적으로 동학혁명을 얘기하는데 이것이 문학에 가면 왜 약간 달리 이게 나타날까 하는 문제가 사실은 그걸 고민해요. 그러니까 되게 사람들은 여기 구민한 전투도 동학 전쟁사에서 아주 중요한 전적기죠. 이거를 소설로 쓴다고 할 때, 문학으로 쓴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표현하느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문학을 좀 깊이 고민한 사람들로 보면은 그걸 쓰는 걸 보면 그때 이제 수준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과 철학과 이것을 소설로 쓰는데 한강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광주민주항쟁 쓴 작가들 많잖아요. 한강은 노벨문학상을 받잖아요. 제주 4.3을 거기에서도 제주 4.3에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학살단에도 18,000명 가까이 되죠.
근데 실질적으로 3만 몇천 명 이렇게 많게는 뭐 6만 이렇게 보는 건데 학살 강한 우리 민간인만. 그러면 한강이라는 작가가 이번에 노벨문학상 위원회에서 한강이라는 작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세상에 다른 사람은 뭐 현기영이라는 소설가도 있고 많아요, 사실. 그렇지만 왜 다를까를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똑같은 역사적 사실인데 그것을 아무리 거기에 있는 그 고향이 제주도인 사람이 한강이라는 작가는 저기 장흥 사람이에요. 광주 태어나기 광주에서 태어났어요. 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예요. 그 아버지는 한승원 선생님도 저도 잘 아는 분인데 어른인데 그분도 아주 훌륭한 소설가지만 근데 이 문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광주 홍장을 체험했다고 해서 문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왜 아이러니냐면 김성동처럼 자기가 아주 극심한 고통을 이겨냈기 때문에 100년 전에 갑신정변과 동학혁명을 얘기를 안 해도 이건 여기에서는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걸 알게 돼요. 박경민 선생의 토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박경민 선생님 지난 12일 날 제가 하동에 가서 김평구 선생님 가셨어요? 안 가셨습니다. 김평구 선생님이 아까 저기 소리를 들려줘서 내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금방 가셨네. 아니 안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네. 주무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하동에 평사리라는 데를 처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박경민 선생이 토지를 완간한 지도 30주년, 30주. 완간 30주년.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인연이 닿다니까 제가 가서 기념 강연을 했는데 오늘도 비슷한 얘기입니다. 제가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집감소에다가 제가 그 박경민 선생님 그 강연록을 그 굉장히 길어요. 그 200장 넘어요. 200장이 굉장히 긴 강연록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틈날 읽어보시고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그 결론은 뭐냐면은 박경민 선생님이 동학을 제가 보기에는 김지아 시인보다 동학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세상을 보는 이치가 나는 뭐 애기란 말이지, 애기. 박경민 선생님의 그분도 정말 고생한 분인데 박경민 선생님 뭐 집안 얘기 내가 조금 아는데 그 얘기하면 여러분들 저기 다들 집에 가실 것 같아서 거기도 참 박경민 선생님도 참 많이 힘들게 살아오신 분.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신 분이고 그 아들도 6.25 때 아들도 있고 남편도 처형당했잖아요. 저 서대문 형무소. 그리고 그 사위가 김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기부에서 계속 사찰 감시하는 중에 토지를 쓴 거예요. 아주 어려운 그 생계에서 그리고 유방암으로 인해서 자기 도려내고 하는 속에서 이걸 쪄매고서 끝까지 썼다는 거 아니에요. 김성국 머리 깨져가지고 뇌가 52% 3%밖에 안 되는데 그걸로 국수를 쓴 거예요. 27년간. 그렇지만 박경민 선생님 토지가 뭐 많이 팔려서 국민들이 그거 됐지만 김성동 선생의 국수는 뭐 팔리진 않죠. 어려워. 어렵다. 일반인들. 그렇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팔리고 안 팔리고 상관없이 이 정신의 그 어떤 지극한 마음의 경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왜 문학을 왜 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팔려서 거기 가서 다들 무슨 권력을 쥐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문학은 그걸 보여줬다는 것만으로도 김성동이라는 작가는 정말 위대하다는 생각을 저는 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형님이라고 김동준
김성동 선생은 김성동 선생은 그 대전에 있는 충청도 대전에 있는 공민학교를 아마 나도 뭐 학교를 거의 뭐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서로 학교 얘기를 안 해요. 서로가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 다만 뭐 이렇게 무슨 공민학교를 중퇴했던 뭐 하자 그래. 그런데 이것도 아니거든요. 역설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그 좋은 머리로 중고등학교를 명문을 들어가가지고 정말 이 지배 권력의 세계에 들어갔으면은 이런 문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머리는 비상하게 좋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들은 외손들입니다. 가부장사에서 극진이의 그 아들에 대한 그 아들을 잃었고 그 손주니까 손주를 얼마나 더 애지중지 했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책이나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연자대로 해서 빨갱이 자식이라고 해서 아무런 증도 무슨 뭐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이런 남북 분단 체제에서는 그런 처지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언어의식이 전근대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언어의식, 묘한 언어의식이 남는 거야.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서양에 있는 서양의 언어의식을 가지고서 우리는 신식교육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서 뭐 문화한답시고 요즘에는 문체권하고 해가지고 문장이 이것이 그게 문장이 아니에요, 사실. 자본주의적인 문장. 시장에서 이 문학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문장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만약에 했다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고 정말 명문대학교 서울대학교 가가지고 그 좋은 머리로 외국 공부, 서양 문학 공부하고 이런 거 이렇게 했으면은 형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김성동 형님한테는 이런 문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딱 저기 김평구 선생님이 이건 판소리가 소설에 내면적으로 그 리듬과 운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훈민정음의 정음이라는 게 뭡니까? 소리잖아요, 소리. 우리 소리 듣잖아요. 이거를 대한민국 전무후무하게 앞으로도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온 27년에 걸쳐서 쓴 작품이 바로 없습니다. 그러나 기득권자들은 이 문단이나 문학판이라는 것은 이 형이 어디에도 거기에 그거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홀대만 하는 거예요. 진보건 보수건 간에 이것을 잘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소외당하는 거예요. 소외. 그러니 오늘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번에 북스를 다시 한번 좀 읽으면서 저 윤근상 씨 대전에서 오셨지만은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울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정말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이거 보면은 이제 이 작품을 보면은 여기는 어떤 집방소리이기 때문에 여기도 얼마나 한이 소리고 그런 데니까 이 장소 여기 김덕명 장군의 여기 이 국수에는 서장목이 잠깐 나오고 서장목이 누구냐면은 당초에서 스님이었어요. 이 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 서장목은 당치였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1851년생입니다. 김연암 장군이 이거 붙여잖아요. 지금실 나무 근처.
그 2년 밑에가 그 동네 옆 동네 그것이 전봉준 장군이 녹두 장군이 누구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우리가 역사학이 아니니까 그 김계남 장군과 전봉준 장군한테 동학을 가르친 사람이 서장훈. 제가 알기로. 서장훈이라는 이분은 당시의 스님이었었는데 그래서 속리산에서 마지막 동학을 다시 재건하려다가 속리산에 붙잡혀서 거기서 결국은 그분도 서장훈 대적주죠. 대적주도 처형을 당하는데 이 잠깐 스쳐봐요. 이 작품을 보시면 그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학혁명사를 뭐 이기화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 이제 한참 미래에서는 김기전 선생이나 김계남 장군을 굉장히 중시하고 박경리 선생은 토지의 일부를 보면은 박경리 선생 토지의 일부를 보면은 김계주거나 그 김계남이거든요. 김계남 장군의 휘하에 김인배 장군이 있었어요. 김인배가 바로 여기 하동으로 건너가서 하동 저쪽 김계남 장군의 휘하가 저쪽 넘어갔어요. 그걸 박경리 선생은 정확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동의 평사리가 그래서 거기 연목사의 우관 스님이 실제 자기 동생이 김계주로 나오죠. 김계남은 그러니까 상상 속의 인물로 그려지는 거죠. 토지에서. 그것도 풍문으로 풍입담으로 그려요. 박경리 선생. 이게 진짜 고수들인 거예요. 막 이 장군이 뭐 이렇다 뭐 해서 이 사람을 뭐 이게 사건화 시키고 막 사건의 중심에 세우고 이게 아니야. 중심은 민족의 인민들이야. 인민들의 생활이 중심이야. 인민들의 습속과 풍속이 중심이야. 인민들의 언어가 중심인 거지. 무슨 저기 전쟁의 사건과 어디에 뭐 해서 누가 처형된 그건 다 알잖아요. 역사학 쪽에서 보면 알잖아. 그러니까 계속 고수들은 그 지리, 환경, 풍속, 습속 그 언어에 그걸 공을 들이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 하는 문제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박경리 선생은 저는 좀 그만 두라고 하는 빨리 끝내라고 하는 걸 깜짝 놀랐어요. 박경리 선생은 그 토지 일부 그 69년 그의 10월 달부터는 9월 달부터 연재된 겁니다. 1969년이면은 그때가 막 새마을운동 하기 직전이고 난리가 나는 박정희 때잖아요. 박정희 때.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이 진짜 대단한 거예요. 토지 시작부터 김계주를 등장을 시켜서 그 겁탈하잖아요. 그 평사리에 채첩한 때 당주 그 서희의 그 할머니 그 윤씨 부인을 연곡사에서 겁탈하잖아요. 그러게 그것이 나온 그 사생아가 바로 누굽니까? 김황 구천이가 동학을 자기 아버지 따라서 그걸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저기 그 지리산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학이 1897년에 토지가 시작되거든요. 1897년 동학혁명이 패퇴하고 실패하고 몇 년, 2, 3년 지나고 한가위에 시작되죠. 한국까지. 근데 동학의 주체가 불교예요. 불교. 미치는 노래죠. 아까 서정욱이 당취였어요. 도가에서는 도가는 자기 도 닦고 자기 양생하고 하는데 되게 치중하지만 우리 민족에는 이 말은 뭐냐면 유불선 회통의 종교
작가로서의 봉황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작가의 상상력만이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성동도 여기 만동이가 애기장수로 나오거든요. 애기장수의 화신으로. 애기장수라는 것은 애기장수 설화가 우리가 구비전승이죠. 옛날에는 계급사회에서는 이 상민이나 천민들은 양반은 뭐 시조 형식이 있고 문학 형식이 있었죠. 양반대로. 그러나 천민과 상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정조 이후에 판소리라는 형식도 처음엔 양반 계급이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퍼진 거거든요. 판소리가 그거라. 그것처럼 뒤에 와서 구비돼가지고 세종대왕이 만든 우리 언문이라고 그랬죠. 언문으로 기록에 남는 것을 가지고서 얘기한 것 보이지 특별한 무슨 고정된 형식이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뭐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김성동의 이 국수를 여러 각도에서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인 거죠. 사실. 지금 이 서양 문물이 마구 들어와서 문학이나 뭐 노벨문학상도 저 스웨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이 구비설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국수가 일깨워줍니다. 여기 애기장수설화가 아주 중요한 모티브예요. 이 문학에서는 모티브라고 하죠. 모티브. 문학 작품에 있어서의 아주 결정적인 어떤 계기를 이루는 것이 애기장수설화예요. 여기 정여립 사건, 저기 강규영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정여립이 있죠. 대동교회 정여립과 관련해서 애기장수설화가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경상도에도 있고 조금씩 변형돼서 이 굽이 구전되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까 민중들이 그 남기는 것을 결국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은 그러니까 형식으로 숨어 있는 형식. 이걸 우리가 이게 장편 소재라고 썼지만 이 형식은 바로 구비 설화의 형식을 깊이 그걸 은폐합니다. 숨기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민중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자기들의 형식이 없었기 때문에 구비 전승을 통해서 민중들의 마음속에 그걸 집단 심리, 집단적인 마음, 그걸 전문용어로 집단 무의식 속에 원형으로서 그걸 그래서 제가 거기 제목을 썼지만 원형으로서 민중들이 어떤 그 좌절 속에서 그 영원하는 거, 희망 그것이 축적된 것이 애기장수설화예요. 그래서 이 작품 마지막 5권을 보면은 애기장수 만동이잖아요. 마지막 장. 그래서 그 지배계급하고 싸우는 걸로 끝나는데 문제는 그냥 우리는 사건을 보면은 싸워서 이기고 지금뿐만 이 서양의 소설 문법은 사건이 시작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그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김성동 형은 사건에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박경리 선생님 토지도 똑같아요. 박경리 선생님 토지가 무슨 사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사건은 있지만은 사건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서도 누가 죽으면 죽었고 또 다시 내일 아침에는 또 다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1897년 한가위부터 1940년 해방되기까지의 그냥 그 시간이 그냥 늘어져 있는 것 뿐이지 그냥 생명의 그냥 우리 삶의 현실은 똑같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면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 시작되가지고 그것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마무리가 없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을 이제 구비 설화가 우리 민중들의 집단 심리, 집단 무의식의 그걸 원형이라고 해요. 전문 용어로 얘기하면 아케타입이라고 하는 건데 그 아케타입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서양의 근대 소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박경리 선생 토지에 대해서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최고의 그 어떤 분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현재로 지금 살아계신 두 분이 있는데 뭐 이름 대면 다 쟁쟁한 분들인데 박경리 선생 토지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 있어요. 왜 비판적이면 서양의 소설로 빗대버리고 이건 소설이 무슨 어떤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문장도 여기 보면은 현재형으로 갔다가 과거형으로 갔다가 들쭉날쭉하다. 판소리에서 여러분들 판소리에서 소리꾼이 지금 현재형 진행형으로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소리를 하지 과거형으로만 합니까? 뭐뭐 했겠다 하면은 뭐뭐 했다 과거형으로 했다 그런 것도 있고 현재형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고지식하게 서양에 추정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으로 박경리 선생님 토지 그 유명한 논쟁이 있어요. 1970년 71년도에 이 논쟁. 그러니까 박경리 선생은 답답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데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중성동식의 그것은 판소리 투라고는 하지만 이미 낡았고 옛날 거라 이거야. 서양의 근대 소설로 그러한 형식과 내용을 보면 이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이걸 주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집당소에 와서 여러분들하고 하는 거니까 얼마나 저도 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김옥준이 나와요. 갑신정변 아시죠? 갑신정변. 그럼 김옥균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김옥균은 아시다시피 삼일천하로 해서 박영효도 나와. 삼일천하의 주역들이 서광범도 있고 서재필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김옥균, 박영효. 박영효는 철종의 그 사위였잖아요. 금능이 아주 약간 아주 삐딱하게 그려져 있죠. 그 뒤에는 아까 서장호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난 건데 12월 4일부터 12월 7일까지 딱 3일간 3일천하를 한 거예요. 김옥균이가 예? 김옥균이가 3일천하. 네, 김옥균이가. 김옥균하고 민비정권에. 예? 민비정권에. 잘 안 해줘요. 민비정권. 그러니까 거기가 경운궁이라는 데서 결국 거사가 우정 총국에서 지금 인사동에서 이제 그렇게 벌어졌잖아요. 거기에 있는 명령이 거기에 중요한 인물은 사실은 홍영식이에요. 홍영식. 다 도망갔으니까 다 일본으로 망명했잖아요. 망명하기 전에 홍영식은 다 우리가 다 망명해버리고 왜 그러면 청병이 청나라 병사들이 막 들이다 저기에 막 도착한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 도망가서 빨리 도망가야 한다고 했는데 홍영식 한 사람만이 가라. 그때 홍영식이 20대 중반이었어요. 이 대의를 후세들한테 알려주려면 누구라도 한 명 남으면 내가 남겠다.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내가 남겠다. 다 가봐요. 홍영식이 남아서 거기 그 자리에서 그냥 난도진 당해서 죽는 거예요. 홍영식. 김옥균은 저기 그 상해로 갔다가 상해에서 도착한 그 다음날 죽어. 암살당한 홍정우한테. 그 홍정우가 누구냐면 홍정우는 프랑스 유학파인데 이게 왜 이것이 참 복잡하냐면 당시는 1800년대라는 걸 19세기라는 것은 제국주의 전쟁 그 독일에서 비스마르크가 그 프러시아하고 프랑스 전쟁에서 이기고 영국이라는 나라하고 일본도 굉장히 복잡했어요. 그렇지만은 거기에서 김옥균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달리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김옥준한테.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복잡한 과정에서 김옥준이 일본한테 결국은 당한 거란 말이지. 일본한테 딱 당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나오는 그 죽첨이라는 죽첨공사나 김성동 의원은 정확하게 그걸 이형의 이 작품의 이 작품의 아까 민담 얘기도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실사구시 언어나 역사학이나 철학이나 예를 들어서 중용의 뭐를 다루더라도 누가 어떻고 하는 것이 철저한 사실에 입각해서 그것을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원시반문이에요. 우리 동학의 관점입니다. 증산이나 동학의 관점에서 원시반문과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이걸 썼다는 거예요. 왜 원시반문이 뭐냐? 그걸 뭐 철학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 나름대로 동학을 해석하는데 원시반문이 뭔가? 이 강증산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원시반문을 쉽게 말해서 인간 존재를 이성적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신령한 존재로 보는 거예요. 영험한 존재. 이 대종교에서 보면은 영검이라고 하죠. 영검. 검이라는 건 우리가 순호를 해서 이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영험하다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대종교라는 건 단군교죠. 전통 샤머니즘의 그 전통과 이것은 우리는 제가 볼 때는 뗄 수가 없어요. 박경림 선생 토지 2부를 보면은 2부를 한번 가지고 있는 그게 70년대 초에 쓴 건데 71년 그때쯤 쓴 건데 그 사위인 김재하 시인은 80년대 그보다 10년 후에 동학 얘기예요. 박경림 선생한테 배우는 거예요 사실. 도울 김용옥 선생도 박경림 선생이 그거에 못 따라고 내가 보기에는. 왜? 단군부터 생각하니까 박경림 선생. 단군이 뭡니까? 그게 부담 아니에요. 부담. 큰 부담. 단군의 그것은 황하문명과 다른 만주문명이에요. 만주문명. 지금은 중국 공산당이 지배해서 그렇지 동북 삼성이라는 데가 그거예요. 요한문명. 그렇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님, 저도 이번에 제가 저기 여러분들한테 드린 파일에 다 지금 요 파일이 내가 다 그걸 찾아서 다 넣습니다. 그걸 보시면 됩니다. 더 이상 여기서 뭐 시간이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보시고. 어쨌든 박경림 선생이 동학에 대한 이해가 상상하다는 거죠. 그 토지의 마지막 30년 토지가 이제 완간되는 시점이 1994년도인데 그때 지리산 내에서의 그 동학 잔당들이 다시 재건운동을 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재건운동을 하는 게 역시 박경림 선생이 역시 큰 이건 뭐 보통 큰 용어예요. 용. 제 느낌입니다. 거기에 토지에 나오는 인물이 700명 정도 되거든요. 700명. 그 중에 임명이라고 하는 그 여자들이 평생 모은 돈 5,000원을 딱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걸로 쫙 끝나거든요. 만세하고 8.15 1904년에 해방됐을 때 그걸로 딱 끝나지고 다른 얘기가 없어. 무슨 사건을 종결했다든가 무슨 작가가 무슨 중요한 사건을 종결해서 소설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해방되니까 사건은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미제로. 미해결 상태에서 그대로 나오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것처럼 김성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저의 단점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얘기하고 제 갈무리를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자리이타 활기라는 것은 이제 대승불교의 아주 중요한 얘기죠. 근데
제일 거기 제목에 자리타라는 것은 수훈 선생의 수심정기를 중시해야 돼요. 이니해주는 선선미 속에 수심정기를 유효하지 못한다. 내가 비록 다시 정다. 그건 이니해주를 부정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니해주는 공자맹자가 가르치니요. 수심정기가 기가 막힌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심정기에는 유불선 우리가 풍류도가 신라 때 수문 선생의 태어나신 데가 어디겠어요? 저 구미산이겠죠. 용담 경주였대요. 경주예요, 경주. 당신이 거기 용담유사에서 지령내기를 자꾸 하잖아요. 땅의 영혼. 내가 그걸 우리 아버지 최옥 선생님도 그걸 타고났다. 그것이 지금 내가 해석하기로는 신라 때 최고의 정신, 우리 민족의 어떤 단군도통 오는 것을 바람으로 받아서 온 정신의 그 육체가 풍류에 있는 거라는 사실. 그 고은 최치원의 28대 후손이거든. 최수훈 선생님. 그런데 활기라고 하는데 여기에 제가 인용한 활기는 우리가 기화한다고 하는 거죠. 기화는 우리 강재영 선생은 사건하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이 만물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 기화인데 자리타가 결국은 활기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이. 그게 결국은 마음이란 마음의 수견밖에 없다는 것이 수심정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자리타와 활기 그리고 시천주 조화정 이 조화정에서 이 조화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길게 얘기하면 최고원 선생님이 혼나니까 끊고 자꾸 한마디만 더 보면 좀 마음을 짓겠습니다. 제가 꼭 그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한강의 작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요. 수훈 선생님 그걸로 잠깐 해석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니까 전 언론 많은 학자 비평가들이 서양의 근대 소설부터 시작해서 리얼리즘 쭉 해가지고 후기 구조주의라고 있어요. 골창 보셨으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유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아쉬운 것은 한강이 예를 들어서 소년이 온다라는 거 있죠. 광주항쟁을 다룬 거예요. 죽은 소년이 홀령이 주인공이에요. 홀령. 거기 소년 홀령이 2명이 나오는 거예요. 정대하고 또 누구 이렇게 나와서 집 찾아가는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사실상 노벨문학상 심사위원회에서 가장 주목한 것이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이에요. 제주 사상을 학살을 다룬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눈이 내려요. 눈. 읽어보신 거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눈이 내려요. 하늘에서. 예? 안 들리니까 다음에. 성근 눈이 내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게 프랑스의 무슨 상징파 시인들 독일에는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표현주의 시인들 눈 다루는 시인들은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 낭만적이잖아요. 우리 한국의 백석이라는 시인 있죠? 남신윤주의도 박시봉하고 나와 나타샤가 인당을 보면 계속 눈에 푹푹 빠지고 계속 반복해서 18행짜리 시인데 한 6행이 그거예요. 눈이 계속 내린다 이거예요.
그 남신인주도 우리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그 시가 남신인주도 박시봉목이 보면은 그 아내들이 뭐 남의 집 거부살이에서 저 문간방에서 추운데 쌀랑들이 내려오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기 밖에 있는 갈배나무 때문에 내가 희망을 받는 거예요. 내가 자살하고 거기 죽을 것 같, 내가 죽으려고 한다고 하는데 눈 내리는 데서 갑자기 갈배나무로 가는 거예요. 이게 문학이면 이런 거라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눈이 내려요. 눈이 내리고 거기에서 그 주인공 거기 한강의 작품에서 이 손가락 두 개를 잘리는 그런 부상을 입어서 그걸 계속 3분마다 병원에서 계속 찔리는 그러면 이게 썩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피가 낭자하면서 한편으로 눈이 계속 내려요. 그게 뭐를 의미하는 거지? 우리 그 현대시에서 위대한 시인이 누굽니까? 김수영이라는 시인이죠. 김수영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3편이 있어요. 3편. 그리고 신동엽의 금강, 전봉준 장군이나 이 금강이 동학을 다룬 거잖아요. 그 서사시. 거기 보면 14장을 보면은 하늘에서 광화문에서 상소를 올리는데 신원운동한 거예요. 수훈 선생이 억울하니까 신원운동을 해서 복합 상소를 해요. 광화문에서. 그때에 하늘에서 폭설이 쏟아지는 걸 시인은 하늘에서 눈동자가 쏟아진다고 해요. 눈동자가.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눈에는 어떤 신령한 또 다른 뭐가 있는 거야. 경투만리 모성가가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게 있는 거랍니다. 그것은 한강이 지금 그러한 시인들 걸 봐서가 아니라 그걸 읽어봐서 자기가 그렇게 쓴 게 아니라 이 친구는 지극한 한국인의 아까 말한 원형,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서는 단군 고려 때 이련 스님이 만주 문명에 있는 모든 조목조목을 다 짜 맞춰가지고 한 것이 삼국유사 삼국유사 제일 앞에 나오는 바로 단군신화거든요. 하늘에서 환인, 하느님의 아들 서자야. 또 더군다나 긴 얘기하면 그러니까 환웅이 쫙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저리 가면 대웅전, 그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일본하고는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한전이야, 저리 가면. 그 대가국 순으로는 한이잖아요. 환웅을 얘기하는 것이 불교가 들어오면서 불교로 바뀐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까 영험하다는 영검이라는 것이 대종교라는 게 단군에 있어서의 우리 그 검이라는 것이 우리 순으로 말하면 한배검이라고 했어요. 한배검. 우리가 그러니까 환웅이라는 그 존재가 김성동 여기 사전 보면은 하느님이라고 한님이라고 해요. 큰 김성동을 한님이라고 해요. 동학을 동자라고 그래요. 동자.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지. 동학군 뭐 이렇게 안 해. 동자. 무슨 뭐 양반짜리처럼 동자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저 김성동 그러니까 이게 그 단군의 그 환웅이 삼천 신하를 데리고서 풍배 우사 운사 삼천 그걸 데리고 쭉 오잖아요. 그리고 저기 그 웅녀가 결국 호랑이하고 거기서 그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마늘 20쪽하고 그 쑥 한단하고 해가지고 그것도 21 37자라고 하죠. 준. 이 3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천지인 삼재가 매우 중요해요. 천지를 조화를 시키려면 중국 차라고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이거예요, 사실. 중국도 사실은 최경자라는 말을 하죠. 신령한 존재로서. 그것은 저기 주경 때부터 북송 때부터 쭉 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만 다른 게 있다면은 인간의 마음이 중요해요. 우리 민족. 마음을 굉장히 여기 성리학에서도 결국은 심학을 중시해요. 마음이. 먼저 불교에서 유심론, 원효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수신정비가 수훈 선생님의 수신정비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이야말로 내유신령 외유기화를 이루는 것은 그 마음 공부이고 그 마음에서 기운이 싹 튼다는 거죠. 김성동의 활기라고 표현하는 김성동은 자리 이타의 그 어떤 자기 수행심, 불가적인 수행심 속에서 결국은 그래서 여기서 이 국수를 보다 보면 곳곳에 마음에 대한 중용에서의 얘기, 성리학에서의 얘기, 불가에서의 얘기가 곳곳에 나옵니다. 이게 그 맥락에 이것이 사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이 수훈 선생의 이번에 저기 한강에 그것도 거기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것은 그 강신의 메타포, 강신의 알레고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초인실적이잖아요. 소설까지. 그리고 이 고통받는 것은 소설이 한강의 소설 자체가 신령하다는 것이. 지극한 고통 속에서 그 신령함이 피어난다는 걸 한강은 압니다. 한강이 고통스럽긴 했겠지만은 작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극함을 통해서 작품 자체가 이미 그게 바로 기화예요, 기화. 그게 활기고 그게 바로 작품 자체가 기운을 갖고 있는 거고. 국수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생명계하고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지. 이것은 별도로 무슨 이 소설이 별도의 소설 사건이 끝나면 끝난다 그게 아니에요. 생명계랑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소설 자체가 그게 한강에 이번에 노벨상 수상받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거고. 그러니까 작품을 생기가 있는 하나의 유기체로 보는 거예요. 생물처럼. 이렇게 하면 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걸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